2023년 가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금빛 노을에 잠겨가는 시간.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첼로의 나직한 선율과 사람들의 기분 좋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하얀 테이블보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정갈한 요리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오늘은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형수건설의 창업주 박영수 회장의 칠순을 기념하는 연회였습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그의 삶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주인공인 박영수는 반듯하게 빗어넘기는 발과 잘 다려진 최고급 맞춤 정장, 차림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세월의 흔적이 곱게 내려앉은 아내, 김정숙이 우아한 미소를 머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복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았지요.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변찮은 늙은이 생일에 너무 큰 잔치를 벌인 것 같아 송구스럽구려.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얼굴에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 회장 한가운데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아들 박선우와 딸 박은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들 선우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주사장으로서 경영 일선에서 활약 중인 모두가 인정하는 유능한 후계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훤칠한 키, 명품 수트로 멋을 낸 그는 아버지의 성공을 이어받을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였지요. 딸은지는 유명 갤러리의 큐레이터로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채 사교계의 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좀 보세요.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 우리가 평생 일군 보람이 있네요. 선우는 당신을 쏙 빼닮아서 듬직하고 온지는 어쩜 저리 고울까요? 당신이 잘 키운 덕이지. 저 녀석들이 내 가장 큰 자랑이곤 해. 인생 최고의 작품이야. 박영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에서 보냈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지금의 영수건설을 일구기까지 단 하루도 편히 쉰 날이 없었지요. 그 모든 고생이 저 두 아이의 환한 웃음 속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박선우와 박은지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산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거친 세상의 풍파를 모두 막아주시는 든든한 버팀목이셨고, 당신의 땀과 희생으로 저희 남매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버지가 지고 계셨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긴 듯 호소력이 짙었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감동한 듯 조용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를 넘겨받은 은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 두 분이 저희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잘 알아요. 이제는 제발 일 좀 그만하시고 저희가 차려드리는 밥상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세계 여행도 다니시고 그동안 못 해보셨던 것들 마음껏 하시면서요. 저희가 이제부터는 두 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딸의 애틋한 말에 김정숙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박영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단상에 선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의 만족감이 가득했지요. 연회가 무르익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날 무렵 박영수는 가족들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육중한 원목 책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그의 성공 신화를 담은 수많은 상패들이 서재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은지야. 이리 와서 앉거라. 선우와 은지는 조금은 긴장된 표정으로 아버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정숙은 남편의 옆에 조용히 자리했지요.
박영수는 책상 서랍에서 낡고 손때 묻은 가죽 노트를 한 권 꺼내 들었습니다. 노트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표지에는 희미하게 인생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내가 20살 때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쓰기 시작한 내 인생의 일기장 같은 거다. 여기엔 내가 처음 땅을 샀던 날의 기록도 있고 너희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의 절망도 모두 담겨있지. 아버지, 그런 귀한 걸. 내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겨주려 한다. 박영수는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영수건설 지분을 포함한 내 모든 재산을 너희 둘에게 똑같이 상속하기로 결정했다. 법적인 절차는 이미 김 변호사와 모두 끝마쳤다. 이 서류에 사인만 하면 이제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의 것이 되는 게야. 선우와 은지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선우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렇게. 저희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맞아요, 아빠. 아직은 아빠가 회사를 더 이끌어 주셔야죠. 저희는 아빠 그늘 아래서 더 배우고 싶어요. 자식들의 말은 더없이 공손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타오르는 욕망의 불꽃을 박영수는 미처 읽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대견하고 기특한 자식들의 겸손함이라 여겼지요.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시대다. 나는 이제 평생 내 곁을 지켜준 너희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고 싶구나. 너희가 사준다는 그 양평의 전원주택이면 더 바랄 게 없겠다. 더 늙고 기운 없어지기 전에 너희 어머니 손잡고 세상 구경도 좀 하고 싶고.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평생 일밖에 모르던 분이. 괜찮아. 이제는 당신한테 진 빚을 갚아야지. 그리고 우리 선우랑 은지가 얼마나 잘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해낼 거야. 그치? 박영수의 신뢰에 가득한 눈빛에 선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회사를 지키고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저희가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고 행복하게 모시겠습니다. 매주 찾아뵙고 매달 최고의 효도 관광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저희만 믿으세요, 아빠. 엄마.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 약속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박영수와 김정숙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의 과업을 완수하고 이제는 자식들이 차려주는 안락한 노후를 맞이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지요. 그들은 서류에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짧은 순간 수조 원에 달하는 재산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박영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약속이 금빛 노을처럼 찬란했지만 결국은 어둠 속으로 사라질 짧은 황혼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쥐어준 막대한 부가 자식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탐욕이라는 괴물을 깨우는 주문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서재를 나온 박선우와 박은지는 복도 끝에서 마주보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들만의 신호였습니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후 모든 것은 약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박선우와 박은지는 부모님을 위해 양평의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최신식 설비를 갖춘 집은 두 노인이 여생을 보내기에 더없이 평화롭고 안락해 보였지요. 박영수와 김정숙은 수십 년간 살아온 서울의 저택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꿈만 같았습니다.
박영수는 평생 처음으로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잤고, 김정숙은 정원에 소담한 꽃밭을 가꾸며 소녀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보세요. 이 꽃 좀 봐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피었을까? 서울에서는 이런 흙냄새 맡아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좋구먼. 공기도 맑고 당신이 좋아하니 나도 좋소. 근데 이거 생각보다 할 일이 많네. 허리가 다 뻐근해. 어머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 테니. 당신은 저기 정자에 앉아서 책이나 보세요. 평생 일만 하셨는데 여기서까지 일하시면 어떡해요? 김정숙은 남편을 위했지만 박영수는 어딘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업무 서류와 전화 대신 들려오는 것은 새소리와 바람소리뿐이었지요. 그 적막함이 처음에는 평화로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은 약속대로 첫 달에는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최고급 한우와 비싼 와인을 사들고 와서는 부모님과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 공기가 너무 좋네요. 저희도 주말마다 와서 쉬어야겠습니다. 두 분만 이렇게 좋은 곳에 계시니 질투나는데요? 엄마의 스카프 내가 사온 거야. 엄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다음 달에는 우리 다 같이 제주도 여행 갈까? 내가 제일 좋은 호텔로 예약해 놓을게. 자식들의 살가운 모습에 박영수와 김정숙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이 되자 선우는 중요한 계약을 핑계로 은지는 갤러리 해외 출장을 이유로 방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피곤함과 귀찮음이 묻어났지요. 선우야, 아비다. 요즘 많이 바쁘냐? 얼굴 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서.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조만간 마무리하고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어머니는 잘 계시고요. 그래 별일은 없다만. 그래도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임원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제가 이따 저녁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네 아버지, 들어가세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영수는 밤늦도록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지요. 김정숙은 애써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선우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제 회사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해해야죠. 당신도 예전에 저만 했잖아요.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못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는데. 알아. 아는데. 그래도 이건 좀 다르지. 마음이 영 허전하구먼. 그 허전함은 곧 현실적인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1,000만 원의 생활비가 세 번째 달에는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는 며칠을 기다리다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우야, 혹시 생활비 보내는 걸 잊었느냐?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경리부 직원이 실수를 했나 봅니다. 바로 처리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입금된 돈은 1,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었습니다. 박영수는 기분이 상했지만 아들이 바빠서 실수했으리라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생활비는 500만 원이었고 그것마저 며칠씩 늦어지기 일쑤였지요. 은지 아빠다. 너희 오빠랑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런다. 생활비가 지난달부터 반으로 줄었는데 무슨 일 있는 거냐? 회사 사정이 어렵니? 아빠, 그런 거 아니거든. 회사가 왜 어려워 잘만 돌아가는데. 오빠가 알아서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빠는 그냥 신경 끄고 편히 계시면 돼요. 그리고 두 분이서 사시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뭘 그렇게 돈 쓸 일이 많다고. 딸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박영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신경 끄고 편히 계시면 된다는 말이 마치 가시처럼 심장에 박히는 듯 했지요. 그날 이후 자식들과의 연락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문자를 보내도 단답형의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은 당연하다는 듯 잊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숙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왜 그래? 박영수는 허둥지둥 119에 신고하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야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선우야, 네 엄마가 쓰러졌다. 빨리 좀 와봐야겠다. 네? 어머니가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는 부르셨고요. 아버지 제가 지금 베트남 출장 중이라 바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잘 모시고 계세요. 제가 비서 통해서 병원비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출장? 야, 이놈아 애미가 쓰러졌다는데 출장이 문제야. 아버지 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회사에 걸린 돈이 얼만데요. 일단 급한 대로 은지한테 연락해보세요. 은지는 한국에 있을 겁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박영수는 망연자실한 채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은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회의 중 무슨 일? 이라는 차가운 문자 메시지만 도착했을 뿐이지요. 결국 박영수는 혼자서 구급차에 아내를 태우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김정숙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홀로 누워 링거를 맞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박영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늦게서야 딸 은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엄마는 좀 어때? 많이 안 좋으셔? 지금은 괜찮다. 너는 뭐 하다가 이제야 전화를 해. 미안. VVIP 고객이랑 미팅이 길어져서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근데 아빠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한 거야. 너무 유난 떨지 마. 박영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그저 귀찮고 성가신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상속 서류에 찍었던 도장의 잉크는 이미 오래전에 말랐지만 그 잉크가 남긴 배신감의 얼룩은 그의 가슴 속에서 점점 더 시커멓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어난 아내와 함께 전원주택으로 돌아온 박영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낯선 남자들이었습니다. 고급 세단을 타고 온 그들은 자신들을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개인이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되십니까? 박선우 사장님께서 이 댁을 매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집을 보러 몇 분 오실 예정이라 잠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뭐, 집을 팔아? 내 아들이?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박영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이 마련해준 노후의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이 집마저 처음부터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들의 재산 목록에 포함된 하나의 부동산에 불과했지요. 그 순간 박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홀함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철저한 유기였습니다. 전원주택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영수는 아들 선우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전화를 걸었지만 선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고 들으세요. 그 집은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두 분이 계시기엔 너무 넓어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병원도 너무 멀고요. 그래서 두 분께 더 안성맞춤인 곳으로 옮겨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이놈, 네가 뭔데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아. 여기가 어떤 곳인데? 네 엄마랑 내가 마지막까지 살려고 했던 곳이야.
아버지 법적으로 그 집은 제 소유입니다. 제 재산을 제가 처분하는데 아버지 허락까지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자꾸 이렇게 소리만 지르시면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제 재산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박영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들의 것이고 자신은 그저 아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며칠 뒤 사찜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박영수 부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숙은 평생 아껴왔던 살림살이들이 거칠게 다뤄지는 것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걱정 마시오. 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 걱정 마. 하지만 박영수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늙은이에 불과했지요. 이삿짐 트럭이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실버타운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깔끔한 건물이었지만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어딘지 모르게 활기가 없고 삭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선우와 은지는 이사하는 날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우의 비서가 와서 입주 절차를 처리하고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비서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박선우 사장님께서 당분간 지내실 곳입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춰져 있고 삼시세끼 식사도 제공됩니다. 이 카드로 한 달에 100만 원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영수는 봉투를 받아보지도 않고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당장 네 사장 불러와. 이 자식지 애비 애미를 이런 곳에 처박아 놓고 얼굴 한번 안 비춰. 비서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저 허리를 숙이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이 배정받은 방은 병실처럼 작은 침대 2개와 작은 탁자 하나가 전부인 닭장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담벼락만 보일 뿐이었지요. 김정숙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박영수는 우는 아내를 안아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실버타운이 아니라 자신들을 세상과 격리시키기 위한 감옥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 가서 맛없는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대부분 자식들에게 버림받았거나 혹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스스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나 기쁨 대신 체념과 외로움만이 짙게 배어 있었지요. 박영수는 며칠 밤낮으로 자식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박영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경비원의 눈을 피해 아내와 함께 실버타운을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숙 씨 날 믿어. 우리가 여기서 썩을 순 없어. 나가서. 우리 힘으로 다시 시작해야 해. 이렇게 굴욕적으로 살 순 없어.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어디로 가요? 돈도 한 푼 얻고 갈 곳도 없는데. 내가 있어. 아직 박영수는 죽지 않았어. 내가 평생 당신을 굶긴 적 있었어?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야. 그날 밤 두 노인은 어둠을 틈타 담을 넘었습니다. 평생 높은 곳이라고는 회장실 의자밖에 몰랐던 박영수가 녹슨 철조망의 손이 찢겨가며 담을 넘는 모습은 처절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들은 간신히 실버타운을 빠져나와 낡은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박영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세운 빌딩들, 자신이 닦은 도로들, 서울의 모든 것이 자신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이제 그 거대한 도시 속에서 두 발 뻗고 누울 곳 하나 없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예전에 살던 성북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굳게 닫힌 대문에는 새로운 번호키가 달려 있었고 박선우라는 이름이 적힌 우편물만이 그들을 비웃듯 쌓여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인터폰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이 집 주인이었던 사람이다. 박선우. 내 아들 좀 만나러 왔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여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외부인은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외부인. 그 한마디가 박영수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저택의 문이 열리며 최고급 외제차가 빠져나왔습니다. 운전석에는 박선우가, 조수석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박은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주저앉은 부모를 발견하고는 잠시 차를 멈췄습니다. 세상에 아빠,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꼴이 왜 이래요? 선우야, 문지야.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애비 애미를 요양원에 버려두고 너희는 여기서 발 뻗고 잠이 오더냐. 아버지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입니다. 그리고 버린 게 아니라 모신 거죠. 거기 계시면 식사 걱정병원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 나오셔서 이런 소란을 피우십니까?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이럴 수가 있니? 엄마 제발 좀.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언제까지 부모님만 챙기면서 살아야 해? 그리고 재산 다 물려받았으면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하게 놔두셔야 하는 거 아니야? 자꾸 옛날 회장님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우리도 피곤해.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부모 자식 간의 정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했지요. 박선우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박영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방이라도 얻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회사나 집 앞에서 소란 피우시면 그때는 저도 아버지로 생각 안 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기 전에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수표들이 바람에 흩날려 박영수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외제차는 매연을 내뿜으며 부드럽게 사라졌습니다. 박영수는 땅에 떨어진 돈을 주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고 저택의 정원에서는 잘 가꾸어진 장미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곳에서 박영수와 김정숙 두 사람만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잠기지 않을 것 같았던, 언제나 자신들을 위해 열려있을 것이라 믿었던 자식들의 마음의 문은 이제 영원히 굳게 잠겨버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흩어진 수표들은 박영수에게 남은 마지막 존엄성마저 짓밟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줍는 대신 아내의 손을 잡고 묵묵히 돌아섰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명의 집 그리고 가장 믿었던 자식들의 마음까지.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두 노인이 기댈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지요. 그들은 결국 허름한 여관에 몸을 뉘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방에서 김정숙은 밤새 소리 없이 흐느꼈고
박영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기억,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유학을 보내며 공항에서 눈물로 배웅하던 날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을 헤집는 것 같았지요. 여보, 우리 그냥 다 잊고 어디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면 안 될까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저 아이들은 이제 우리 자식들이 아니에요. 아내의 체념 섞인 말에 박영수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절망으로 흐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앳더미 속에서 다시 타오르는 불씨처럼 이글거리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아니, 그렇게는 못해. 저놈들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단 하나 빼앗아가지 못한 게 있어. 바로 내 이름 박영수라는 이름 석자야.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이름에 똥칠을 하고 저놈들이 발 뻗고 편히 살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내가 줬으니 내가 다시 뺏어온다. 아니, 뺏어오는 게 아니야.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지. 하지만 어떡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변호사를 살 돈도 업고임도 없어요. 돈과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레가 저놈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줄 거요. 세상에는 돈보다 무서운 게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바로 부모의 눈물이라는 걸. 그날부터 박영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심에 빠진 늙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되찾으려는 냉철한 승부사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찾아간 곳은 회사의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지금은 은퇴하여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 부장이었습니다. 최 부장은 박영수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부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박선우 사장놈이 회장님을 요양원에 모셨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도 모르는 놈. 최 부장 흥분하지 말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박영수는 최 부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법정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로펌을 등에 업은 아들을 상대로 이기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지요. 돈도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박영수는 일단 작은 월세방을 얻어 거처를 마련하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칠순의 나이에 다시 잡은 삽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밤에는 법률 서적을 탐독하며 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김정숙은 그런 남편을 위해 식당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묵묵히 그를 도왔습니다. 그들의 초라한 방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낡은 서류 가방을 정리하던 박영수의 손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그것은 칠순 잔칫날 밤,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직전에 보여주었던 바로 그 낡은 가죽 노트였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쫓겨나올 때 다른 짐은 다 놔두고 왔지만 이 노트만큼은 본능적으로 챙겨 나왔던 것이지요. 이게 아직 있었구나. 그는 무심코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년간의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장부와는 다른 그만의 개인적인 기록이었죠. 언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언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학비를 대주었던 사소한 내역까지 날짜와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넘기다 어느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2015년 3월 5일, 아들 선우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5억 원을 빌려 감. 회사 돈이 아닌 내 개인 비자금에서 내어줌. 나중에 회사가 안정되면
꼭 갚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둠. 그 아래에는 선우의 어설픈 서명이 담긴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기록도 있었지요. 2018년 9월 12일 딸 은지가 갤러리 개관 자금으로 3억 원을 요구. 증여세 문제가 복잡하니 일단 빌리는 형식으로 하고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제하겠다고 약속함. 박영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모든 금융거래와 약속이 기록된 결정적인 증거의 보고였던 것입니다. 특히 상속 과정에서 모든 채무 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은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트가 자식들의 패륜을 증명할 도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의 돈을 빌려 사업을 하고 성공했으면서도 정작 그 부모를 내팽개쳤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 무기였지요. 그래, 바로 이거야. 너희들은 내 돈만 가져간 게 아니야. 내 믿음과 약속까지 깡그리 짓밟았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박영수는 즉시 국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의 하소연 정도로 여기던 젊은 변호사도 박영수가 내민 낡은 노트와 그의 치밀한 논리를 보고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 노트만 있으면 단순한 부양료 청구 소송이 아니라 상속 과정의 기망행위와 증여재산 반환 소송까지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승산이 있습니다. 박영수는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최 부장을 통해 자신에게 충성스러웠던 옛 직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들은 박선우가 부사장 시절부터 회사 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은밀한 정보들을 물어다 주었습니다. 박영수는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빼돌린 돈의 흐름을 쫓았고 딸이 갤러리 운영비 명목으로 받아간 돈을 사치품 구매에 탕진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잿더미만 남은 줄 알았던 그의 왕국 곳곳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불씨들을 하나하나 모아 거대한 화염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은 탐욕에 눈이 먼 자식들을 심판하고 무너진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성스러운 불꽃이 될 것이었습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던 날, 박영수는 멀리서 아들이 회장 행세를 하며 나오는 영수건설 사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박영수가 제기한 증여재산 반환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은 박선우와 박은지에게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버지가 무언가 일을 벌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지요. 국내 최고의 로펌을 선임한 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한 푼 없는 늙은 아버지가 국선 변호사를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법정의 풍경은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원구석에는 초라한 기성복 차림의 박영수와 그의 아내 김정숙, 그리고 젊은 국선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석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수트를 빼입은 박선우와 박은지가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들 뒤에는 대여섯 명의 변호인단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지요. 박선우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창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원고 박영수는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들에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모든 법적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정신상태 또한 명료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감정적인 이유로 그 증여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단지 노령의 아버지가 자식들의 성공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버리는 터무니없는 생떼에 불과합니다. 변호인의 주장에 방청석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견 그의 말은 타당해 보였습니다. 박선우와 박은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마치 피해자인 양 연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러시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희가 더 잘 모시지 못한 탓인가 봐요. 하지만 박영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직하지만 법정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제 자식들에게 물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저 아이들이 제게서 훔쳐간 아버지라는 이름과 부모, 자식 간의 믿음이라는 가치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박영수는 품에서 그 낡은 가죽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제가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여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법률 서류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인간의 도리로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약속, 바로 효도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저와 제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모시겠다고,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재산이 넘어간 바로 그 순간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박영수의 변호사는 노트를 증거로 제출하며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우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며 썼던 각서, 박은지가 상속재산에서 제하겠다며 받아간 돈의 내역들이 공개될 때마다 박선우와 박은지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이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사적인 기록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가진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이 기록들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채무관계의 발생, 시점, 금액, 목적, 그리고 당사자의 서명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명백한 저 분문서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의 기록들은 피고들이 상속 이전부터 원고를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편취해왔으며 상속 증여계약 자체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박영수는 증인석에 앉아 직접 아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선우, 너는 2015년 3월 5일 나에게 5억 원을 빌려가며 회사가 안정되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다. 기억하나? 그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고 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갚겠다는 각서까지 썼는데도? 그렇다면 묻겠다. 네가 지금 운영하는 영수건설 안정되지 않았나? 작년 순이익이 1천억 원이 넘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왜 갚지 않았지? 그 돈 5억 원이 없어서 못 갚았나? 박선우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겠지. 그럼 다른 걸 묻겠다. 너는 나를 실버타운에 보내면서 그곳이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맞나? 네, 그렇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전문적인 케어 시스템이. 닥쳐라. 내가 그곳에 입소 계약서를 확인해봤다. 계약 기간 이종신으로 되어 있더군. 월 관리비는 내놈 회사 법인카드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해놓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나? 네 애비 애미를 그곳에 죽을 때까지 가둬놓고 신경 끊고 살겠다는 수작이었지. 안 그런가? 박영수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법정은 얼어붙었습니다. 박선우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영수는 최 부장을 통해 입수한 박선우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박선우는 제가 평생을 바쳐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를 물려받자마자 그
회사 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유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를 배신한 폐륜을 넘어주주와 직원들을 기만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박선우 측 변호인은 김정숙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병약하고 마음 약한 어머니를 흔들어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비열한 작전이었지요. 증인석에 선 김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증인 김정숙 여사님. 아드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드님이 이렇게 법정에 서서 고통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남편을 설득해서 소를 취하하고 가족끼리 화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김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선우는 그 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김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약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제 자식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들이 돈 때문에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면 제 아들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돈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미로서 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김정숙의 진심 어린 말은 그 어떤 날카로운 변론보다도 강력하게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박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후회의 떨림인지 분노의 떨림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재판이 끝나갈 무렵 박영수는 최후 진술을 위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마장동에서 소를 잡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지요. 영수야 고기가 썩기 시작하면 그 부위는 아깝다고 망설이지 말고 즉시 도려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남은 모든 살이 다 썩어 못 먹게 된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살을 도려내고자 합니다.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썩은 부위를 잘라내야만 제 남은 인생과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건강한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박영수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카인의 법정은 한 늙은 아버지의 눈물과 어머니의 슬픈 사랑 앞에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재판부의 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법원은 수많은 기자들과 사람들도 가득 찼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었지요. 박영수와 김정숙은 이전보다 한결 담담한 표정으로 원고석에 앉았고, 박선우와 박은지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피고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법복을 가다듬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문. 피고 박선우, 박은지는 원고 박영수, 김정숙에게 증여받은 영수건설 주식의 50%와 상속 부동산 중 성북동 주택을 반환하라. 또한 과거 채무액과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합산하여. 판결은 다음과 같다. 판결의 요지는 박영수 측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재판부는 증여계약이 부모 부양이라는 묵시적인 조건을 전제로 한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그 의무를 현저히 해태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박영수가 제시한 낡은 노트의 기록을 모두 유효한 채권으로 인정했지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박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박선우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박영수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승소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자제분들을 용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박영수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잡고 묵묵히 인파를 헤쳐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기쁨도 복수의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와 슬픔만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지요. 재판 결과의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박선우는 영수건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은진은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으며 운영하던 갤러리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몇 달 후 박영수는 되찾은 성북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예전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이 아니었지요. 넓은 집에는 그와 김정숙 단 두 사람의 적막한 숨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박영수는 회사 경영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지분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회사 차원에서 사회 환원재단을 만드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김정숙은 예전처럼 정원을 가꾸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박영수는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박선우가 들어왔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그는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 보였습니다. 비싼 수트 대신 낡은 면바지 차림이었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공허했지요. 아버지, 무슨 일로 왔느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의 뒤늦은 사주에 박영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의 어두운 서울 야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용서, 그 단어가 너무나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듯이 한번 무너진 신뢰와 사랑은 되돌릴 수 없는 것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나가거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박선우는 아버지의 차가운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 박영수는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냈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시리고 아픈 흉터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했던 아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며칠 뒤집을 정리하던 김정숙이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앨범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쫓겨날 때 딸 은지가 구식이라며 버리라고 했던 바로 그 앨범들이었죠. 김정숙은 앨범을 거실로 가져와 남편과 함께 펼쳐보았습니다. 앨범의 첫 장에는 갓 태어난 선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에 박영수와 김정숙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는 어린 은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행복했던 가족의 시간들이 흑백과 컬러 사진 속에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때는 참 좋았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내 탓이오, 내가.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아이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했어. 사랑하는 법 감사하는 법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내가 저 아이들을 돈만 아는 괴물로 만든 게야. 두 노인은 앨범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들이 이긴 전쟁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텅 빈 승리감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의 탐욕을 심판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모든 아름다운 추억마저 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영수는 중요한 결심을 한 듯 김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을 팔고 떠납시다. 네? 어디로요? 어디든. 조용한 시골 마을도 좋고 작은 바닷가 마을도 좋고 가서 남은 인생 정말 우리 둘만을 위해 살아봅시다. 이 집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어. 김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성북동 저택에는 매매 팻말이 붙었습니다. 박영수와 김정숙은 최소한의 집만 챙겨 작은 차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는 그 낡은 사진 앨범 하나만이 조수석에 소중하게 놓여 있었지요. 텅 비어버린 앨범의 다음 장을 이제는 서로의 온기만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차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돈과 명예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서로에게 기댄 채 진짜 노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비극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